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뉴욕 증시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에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주요 증시는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지표 부진과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3달러 25센트 하락한 78달러 2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8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SBC가 집계한 이번 달 중국의 PMI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8.1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이 최대 6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0조 5천억 원의 현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가 조만간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향후 1년 안에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고요. 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도 부진했고 유로존의 민간 경제도 5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 무디스가 15개 글로벌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어떤 재료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는지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산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표들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와 남부 쪽 제조업 경기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재차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부진을 계속 이끌어갔고요. 이런 점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이런 경제 지표의 부진도 한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됐던 무디스의 은행 신용 등급 강등 이런 부분도 함께 합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월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6.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5.8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면서 쇼크 수준을 보였는데요. 2개월 연속 아주 현재 저조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필라델피아 지역을 포함해서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델라웨어주도 현재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예상치는 6월 제로 수준을 점쳤는데 이보다 급냉한 16.6으로 현재 발표가 됐고요. 뉴욕의 제조업 지수를 가늠하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6월 2.29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13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현재 다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예상보다 가파르다.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국의 마킷이 발표했던 6월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52.9로 하락하면서 4개월 내내 현재 하락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소비와 제조 이런 쪽에서 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목요일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했네요. 그렇죠.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버냉키 의장도 이 실업률 수치, 고용 수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식견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38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인 38만 3천 건보다도 더 많은 수치가 나왔고요. 2주 전인 38만 9천 건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이번 한 달 수치를 보면 기조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져가던 실업률의 수치가 현재 좋지 않은 흐름으로 기조적으로 현재 그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 기사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움직임으로 보면 고용지표가 기조적으로 현재 줄어드는 추세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고용과 기업의 현재 투자 냉각, 그 다음에 제조업지수의 하강, 미국 경제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도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어제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또한 약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연일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쪽 경기 상황 역시 좋지 못하다는 그런 믿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개월째 계속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6월 수치도 예비치가 48.1로 기록이 되면서 역시 정부 발표 내용과 비교해 봐도 현재 HSBC PMI 지수도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이 그 금리 인하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7월 HSBC PMI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현재 그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HSPMI 지수는 민간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발표하는 중국 정부의 PMI는 공기업과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PMI 지수가 약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면에서는 HSPMI가 좀 더 낮은 수치로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중국의 현재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신규 주문이 상당히 현재 감소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유럽 쪽의 수출 경기가 현재 크게 둔화된다는 등 현재 내수까지도 주춤거릴 수 있다는 고민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망도 다소 부정적이긴 한데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실물 경기에 그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부분을 현재 고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대 680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 기업 회계 2개 기관을 통해서 실사도 받았었죠. 앞서 이제 IMF의 실사가 있었고, 이 2개 컨설팅 회계 법인을 통해서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스페인의 은행 부실에 대해서 최대 620억 유로 정도가 현재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5%와 집값이 고점에서 60% 떨어질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현재 나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스페인이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 안정화기구를 통해서 1,000억 유로 정도의 구제금융 자금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수치를 스페인이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은행권의 부실 규모가 많게는 2,500억 유로, 적게는 1,800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도 1,000억 유로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이런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를 현재 거두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예상대로 세계 15개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이 가운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무디스가 영국 은행권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바 있기도 하죠. 이 신용등급 강등제를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난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 반영은 안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에 그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5개 대형 은행들의 그 앞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 은행들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미국의 5대 대형 은행이 가장 현재 관심의 초점인데요. 3단계 등급 강등이 우려됐던 모건 스탠리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2단계로 강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단계 강등이 됐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와 시티, JP 모건 등 여타 은행들도 2단계 강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도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을 무디스가 결국에는 칼을 뽑아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의 바클레이즈는 A2로 강등이 됐고요. HSBC도 AA3,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도 BWA1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따라서 무디스가 새벽에 영국의 은행권의 실사 작업에 대한 강등 조치도 이번 15개 대형은행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강등 조치가 나올 일부 중소은행들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히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발표된 15개 대형은행은 BNP 파리바와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와 로얄 뱅크 오브 카나다 등 캐나다와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은행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무디스가 그동안 유로존의 은행권 신용등급 강등을 어느 정도 현재 마무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독일의 은행들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은행들이 여기 상당 부분 현재 포함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시장의 그 등급 강등에서 현재 안정적인 그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주요한 15개 대형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은행들이 향후 자금을 빌릴 때는 추가적인 담보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은행들은 자본 조달에 비용이 들어가죠. 코스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뭐 이 신용등급 강등이 가장 나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최대 연금과 퇴직 그 기관이죠. 캘퍼스의 경우도 주요 거래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은행과 거래하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은행 등급 강등이 여타 경쟁 은행들보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때 주 거래 은행의 그 거래선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우려도 현재 미국의 은행권들이 함께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오늘 우울한 소식이 하나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유럽 위기 속에서도 믿었던 국채, 독일 쪽의 국채가 안전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이 독일 국채 급락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독일의 국채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헤지펀드의 견해들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 폴 존스는 추가적으로 그 독일의 분트 강세가 조금은 이제는 꺾일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의 분트를 최근 시장에서 많이 내다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배경에는 유로존의 경기 둔화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최근 발표된 PM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영향권에 들어감으로써 독일의 분트의 고평가 강세도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대의 그 채권 투자 업체인 핑코의 빌 그로스도 독일 분트에 투자하느니 오히려 멕시코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최근에 발표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독일의 분트도 유로존의 경기 여하에 따라서 최근에 지나친 쏠림 현상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독일의 분트 강세도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김학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가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무디스가 세계 15개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아무래도 이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요점을 좀 뽑아보자면요. 네. 일단은 제조업과 성장 둔화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 자체가 유로존의 제조업 활동 지수 자체가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위축세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 자체도 안 좋게 나왔다는 점 자체가 약간은 이제 지금은 성장 둔화 우려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숏 포지션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마지막에 또 시장 마지막에 장 후반에 무디스의 대형은행들 신용 강등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 심리 자체를 많이 악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하단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는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좀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정도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 화요일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지금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관망의 심리를 좀 가지시고 난 다음에 현금 40% 여전히 매수 유효하시다. 그리고 지금 주식 60% 가지고 가시고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때 다시 한번 더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1900선 아래로 내려와서 장을 마감을 했죠. 어제 장 어떻게 보셨는지 교보증권 김학현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15포인트 하락한 188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880포인트까지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장 후반에 소폭 반등하면서, 기술적으로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살리면서 마감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주춤했고, 기관 매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수급적인 하락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간은 약 2달 만에 1000억 원대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시장 안정화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지속이 되는데요. 거래소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0.6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도 역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 안정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이 급락했지만 이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장 강세 업종부터 한번 정리를 또 해주시죠. 예, 전일장은 그 시장의 조정을 알리는 이 업종상의 흐름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강세 업종으로는 섬유유보 업종과 의약품, 전기, 가스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섬유유보 업종에서는 그 한섬 같이 단기 낙폭과대된 종목이라든가 LG 패션 같은 역시 단기 낙폭과대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테크니컬적인 반등 수준의 반등세를 보였고, 의약품 업종에서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5.5%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종근당이라든가 일양약품 역시 5%대 강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렇게 의약품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원인들은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중장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된 부분들이 크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계기로 해서 정부의 정책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장이 둔화되면서 이 방어적인 매매가 네. 또 계속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약품 업종 중에서는 지금 그 한미약품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R&D 비용을 사용하는 제약사인데요. 이런 R&D 비용을 높게 사용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안정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제약 쪽에서 선택을 한다면 역시 녹십자가 가장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한국전력이 1.6%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금일 이제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에서 7%가량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세 업종에서는 의료 정밀업종과 전기전자, 건설업종 이런 이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정밀업종은 5개 종목, 소형주 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고요. 전기전자는 삼성전자가 무려 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LG 디스플레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역시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전 사태 이후 주가의 둔화세가 아주 뚜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때부터 정전을 이유로 해서 주가 둔화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급격하게 좀 낮아지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기존의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7조 2천억 수준까지 지금 네. 컨센서스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글들에 의하면 7조 원에도 못 미칠 것이다. 6조 8천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래서 6조 8천억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러한 측면이 이 삼성전자 주가 둔화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이시고, 다음으로는 건설 쪽인데요. 건설 쪽은 대림산업이 2.7%, 그리고 GS건설과 현대건설도 1%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삼성엔지니어링 건설업종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체크 안 되는데, 이 삼성엔지니어링이 4.13% 급락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영업 다각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매도된 것이 수급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EPC 산업의 잠재 시장이 상당히 무궁무진한 것을 감안하면 네. 또 쉽게 수긍할 수는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장이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부진이 업황에 전반적으로 크게 반영된 이러한 모습이고, 경기의 방어적인 종목들, 방어적인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민감한 업종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조정이 임박해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역시 중소형 IT주들,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의 강세는 지속됐기 때문에 그 조정의 강도가 그렇게 크거나 깊게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예,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요즘 최근 국제 유가 흐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항공주가 유독 강했는가 하면은 화학과 건설주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 좀 이어질까요? 유가에 대해서 그 영향이 전일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로 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 기관이 최근에 그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주로 옐로칩군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전일 이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그 매수 1위가 장 후반에 돈 그 대량 매매를 제외한다면 KCC가 매수 1위지만, KCC를 제외하면 대한항공이 매수 1위고 아시아나항공이 순매수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시가총액이 5조 원 전후에서 매도 그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옐로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좀 옐로칩들에 집중하면서 이 매수세를 펼쳐나가고, 외국인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러한 종목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외국인 수급도 한번 보면 외국인 순매수는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현대오비스, 삼성화재,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대형 주들입니다. 근데 또 순매도 규모가 뭐 1, 2, 3이 뭐 이렇게 링크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또 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뭐 수급적으로 순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앞서 업황에서도 뭐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백화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순매도로 했고 기관들 역시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호남석유, SK이노베이션, LG화학, 고려안 이런 종목들을 순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은 IT주 중심의 매도세를 형성을 했지만 이제 뭐 역시 규모는 크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기관은 소위 뭐 인프라주라고 불리는 건설, 화학, 정유, 철강 뭐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지표 부진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기관들에게 작용을 한 모습을 순매도 동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장 업종별 흐름과 함께 거래소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특징주와 함께 뭐 코스닥주 수급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 특징주 중에서 이 하이마트 인수를 둘러싸고 기업들의 주가가 연이어 엇갈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하이마트가 또 큰 폭의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하이마트부터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인수전 자체가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메리트가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좀 인수전에서 자체에서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좀 하기가 좀 곤란하시다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좀 유력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같은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시그널 효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조금 부각되면서 그 점이 자체가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하이마트 자체가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이 어느 정도의 같은 상승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괜찮지만 다른 기업들한테는 좀 여전히 악재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애물단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비료 관련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세계적인 가뭄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듣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이제 조비라든지 효성 OMB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시장 자체가 작은 호재도 어느 정도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시장 분위기를 아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항공주를 한번 보시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상당히 잘 들어왔는 점, 그 점 한번 좀 참고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도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 자체도 부진하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그런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고 먼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항상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오는 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기대감이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대감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단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꼭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NC소프트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블레인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자체를 공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한다는 소식이 힘입어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디아블로 3라는 큰 걸쭉한 게임이 나왔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블레이드 앤 소울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 맥점까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이니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일단은 전자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종목이죠. 그만큼 우리가 흔히들 신용카드 같은 게 결제할 때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이니시스를 많이 보게 되시는데 그만큼 지금 점유율 자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 자체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이제 좋은 상승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 관점에서 어제는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나마 어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종목 보시면 일단은 뭐 다음이라든지 태강 그리고 셀트리온 SFA 같은 종목들이 있겠는데요. 일단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일단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점이라는 인식이 솔직히 지금은 좀 강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2분기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마케팅 시장 자체가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선매수가 들어오는 관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 인터플렉스라든지 서울반도체 그리고 SM, CJ오쇼핑 다음에 CJENM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관 순매수 종목들을 보시면 IT 부품 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금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관련 수혜로 전망이 되는 점이 아이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3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민감한 재료죠. 그런 부분 FPCB 업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밑에 거래량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길게 어느 정도 중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2분기나 3분기에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글로벌 악재가 많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김학현 부장님, 오늘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증시가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사실 대형주들은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들,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증시의 급락 같은 경우는 기술적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처음에 하락할 때 충격이 늘 가장 크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추세적인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테크니컬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이렇게 테크니컬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최근 시장에서 강했던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단기 트레이더한테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역시 최근에 강했던 쪽들은 이 외국인의 영역이 좀 없는 중소형주에서 기관 투자자라든가 일부 세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이 오늘 미국 증시의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해서 크게 둔화돼서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기회 영역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중소형주가 그나마 좀 유망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김학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어제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조금 강했던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좀 해외 시장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제 좀 강하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또 기관의 수급이 좀 안정적이고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이러한 종목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좀 실적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리벨록스라는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제 유비벨록스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한 전문 기업인데요.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건 그런 디지털 제품에 바로 내장되어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SK텔레콤이라든가 LG U+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 교통카드라든가 모바일 기기 등에 내장되어 있는 칩 이런 부분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그 NFC라는 통신 기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바로 이제 근거리 통신을 얘기하는 건데요. 짧은 거리 내에서 10cm 이내에서 단말기간의 어떤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뭐 자기 인식을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러한 NFC 통신 기술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지금 NFC 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메가박스 전국에 한 52개 매장과 또 신세계백화점 전국에 한 10개 매장 이런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NFC 결제가 가능한 이런 존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계속 된다면 바로 이제 신규 스마트폰에 그런 NFC 유심이 기본 탑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외형 성장과 수익성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NFC와 이외에도 동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성장성 있는 사업이 바로 스마트카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스마트카 솔루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미 이제 현대차에 제공하는 그 서비스는 블루링크라는 그런 서비스, 기아차에는 우보라는 이런 서비스, 스마트카 서비스가 신형 산타페하고 K9에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한 상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시기는 내년입니다. 2014년도 6월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현대기아차 그룹의 스마트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동사의 어떤 또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이러한 성장의 스토리가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일 아주 강한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강했던 그런 상승의 바로 수급의 주체도 바로 강한 기관의 어떤 수급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봉에서 보면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월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날 때 3만 원과 3만 500원 사이에서 매수가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만약에 좀 하락 출발하게 시장의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 오늘 시가부터도 좀 편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비벨록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네. 이러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네오위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전에 아마 좀 최근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 디지털 음원 유통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런던 올림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게임 사업 부분인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공식 모바일 게임을 바로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마켓을 통해서 출시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제 올림픽 공식 라이센스, 그리고 올림픽 엠블럼, 마스코트 사용이 독점적으로 허가된 유일한 게임이다. 이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런던 올림픽 시즌을 맞춰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 매출의 어떤 가시성이 좀 두드러질 전망인데요. 그 이유로 좀 보자면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바일 게임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1년도 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홍보 능력이라든가 해외 진출 경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이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인베디드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탑재가 된다 얘기죠. 갤럭시 S3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림픽 게임을 이제 활용해서 스마트폰 홍보를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동사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홍보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양사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의 그 아이템 자체가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이벤트라는 어떤 공동된 매개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각국마다 좀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화 작업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동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지화 작업도 필요 없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확보가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이 게임의 어떤 흥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의 전문 기업으로 한번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기관의 또 강한 메시지가 좀 유입이 된 부분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이평선이 좀 수렴이 되고 다시 한번 어떤 상승 확산을 좀 시도하는 그러한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16,000원에서 16,300원 전일 종가 사이에서 매수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럽의 재정 위기 영향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도 30%를 넘어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내 상장기업 1,549곳과 주요 비상장기업 190곳의 1사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1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보다 6.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09년 4사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제조업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0%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20.1%와 비교해서 반토막이 났는데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조선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내렸는데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이자 감당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 보상 비율은 41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3%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100% 미만 업체의 비중도 31.2%로 전년보다 5.1%포인트 확대됐는데요. 이 말은 곧 3곳 중 한 곳은 장사를 해서 이자를 내기도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며 하지만 2, 4분기 들어 국제유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공론화 절차 없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정 보장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궁극적인 핵무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요. 지난 20일 성립된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서 원자력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일본이 사실상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 방침이 변경된 것은 지난 1978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본 방침 변경 내용은 집권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 간 협의를 거쳐서 의회를 통과한 설치법 부칙 제12조에 들어있는데요.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 및 이용을 평화적 목적에 국한시키고 안전 확보를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기본법 내용에 더해서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 보전과 자국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핵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법안 개정은 중의원이 통과될 때까지 내용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도 않는 등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몰래 이루어졌는데요. 신문은 부칙에 추가된 내용이 당초 정부가 강요회의에서 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 요구로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호소 7인위원회는 실질적인 핵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기는 일이라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제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무산이 됐죠.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노인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 1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죠. 상황이 꽤 심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3,142개 구의 거주노인 1만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의 11.2%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11.2%는 만 60세 이후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데에는 만성질환 등에 따른 건강 문제가 32.7%를 차지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30.9%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갈등과 단절, 외로움 등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68.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아 노인 10명 중 3명은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해체도 빠르게 진행돼 그에 따른 외로움, 빈곤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지난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비율은 27.3%로 지난 1994년 54.7%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1994년 40.4%에서 지난해 68.1%로 27.7%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물기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빈곤층 독거노인을 자살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독거노인 돌보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살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